자, 태극기 보이죠? 태권도인가요? 그렇죠? means a lot to me, and I will cherish the moment of earning it. 큰절까지. 큰 절을 올리네요. 한국 문화네요. 운다. 이곳은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아메리카. 최근 미국에서 K스포츠, 이 태권도가 아주 핫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태권도가 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 정도로까지 대세가 된 줄 몰랐어요. 그야말로 산만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90도로 배꼽 인사. 바로 태권도장의 예절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절 교육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거구나. 게다가 뭐 상대에 대한 존중까지 가르치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련할 때도 항상 인사하니까. 그렇죠. 자고로 K 태권도장은 종합 교육회장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에서는 이 태권도장에서 전문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학, 미술, 코딩, 글쓰기까지 라이프롱 에듀케이션, 이 종합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미국에서는 흔치 않은 이 문화입니다. 이 라이드 서비스, 태권도장 픽업 버스도 운영. 그뿐만 아니라 이 생일 파티, 뭐 할로윈 파티 등도 개최. 미국 아이들의 만족도도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별그램에서 영어로 태권도 트레이닝을 검색하면 무려 약 39만 개의 게시물이 쫙! G사 지도에서 이 뉴욕 태권도를 검색하면 수백 곳의 태권도장이 쫙! 이에 미국에서는 축구, 수영처럼 태권도가 성장기에 거치는 어린이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학교인데요, 그 정도. 그러니까 운동 시켜주지, 공부 시켜주지, 라이드 시켜주지, 예절 교육, 인성 교육까지 하니까 너무 좋죠.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빛나는 코리아 K-파워. 이제는 K-팝, K-드라마에 국한되지 않고요. 더욱더 다양한 분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까지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Do you know Korea? Of course.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뉴 월클의 등장, 유럽을 사로잡은 벽. 이번엔 한국을 넘어 유럽인들을 아주 꽉 사로잡은 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김민재 나 어제 보고 왔어. 완벽 그 이상. 축구계에서 철벽 수비로 일명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입니다. 이미 축구계에선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을 이을 차세대 월클로 찜공하고 있는데요. 빠른 속도와 뛰어난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팀의 패스를 빠르게 차단하고 압박 수비를 펼치는 한편 수비수지만 때론 과감하게 공격에 가담하며 골을 넣기까지. 그래서 골 넣는 수비수로도 불리는 자랑스러운 센터백 김민재 선수는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소속 주축 수비수에서 2022년에 이탈리아 명문 구단 나폴리에 이적. 나폴리 출신의 레전드 축구 선수 브루스 콜로티, 또 다른 이탈리아의 축구 레전드 파비오 깐나바로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전현직 축구 선수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고요. 나폴리의 감독은 한 경기 직후 김민재가 없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며 승리의 공을 그에게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 프로리그 세리에 A에선 디펜딩 챔피언 AC밀란과의 경기 등에서 환상적인 수비로 승리를 견인하며 축구계에서 극찬을 받았고요. 세리에 데뷔 한 달 만에 세리에 A 이달의 선수 후보에 선정된 데 이어 최근 한 축구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평점 7.46으로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 축신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리그에서 뽑은 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뽑은 거잖아요. 유럽 전체. 네. 기대가 되는 게 사실 뭐 골도 잘 넣고 네. 그 수비 일단 뭐 완벽하고 그러니까 몸싸움에서도 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완성형 선수라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네. 그리고 별들의 잔치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K벽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리그 EPL에서 활약하는 리버풀의 득점왕 모하메드 살라, 1억 유로의 사나이 다윈 누네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죠. 그래서 세리에 A에선 저렇게 벽 김민재라고 공식 인정. 무로가 벽인가 보다. 네, 일무로 캔. 그리고 유럽 언론들 역시 그는 마치 하나의 벽 같았다. 몸은 물론 머리와 발까지 김민재는 그의 뒤로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등등등.
자랑스러운 K 벽의 위력을 끊임없이 극찬했습니다. 뭔가 좀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도 또 기대가 되고요. 그죠? 새로운 월드 클래스의 화려한 등장, 유럽 무대를 누비는 그의 황금발을 응원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7위를 공개합니다. 세계를 홀린 진격의 모모.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와 4조 1천억 원 계약 체결. 2022년 7월 폴란드와 약 20조 원 규모의 총괄 계약 체결. 최근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전 세계에서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이 분야에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아, 요즘 이 분야가 좀 소위 말해서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아, 뭔지 알아요? 저는 기사로도 접하고 있죠. 오기 전 짐작을 하셨네요. 예. 네,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바로 K 방산. 방산. 한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요. 올해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2배 이상인 1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 점유율은 세계 8위. 수출 증가율은 최근 5년간 177%나 급성장해 무기 수출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을 갖춘 자주포로 명성을 떨친 K9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무려 69%. 올해 초 폴란드에서만 움직이는 포대 K2 전차 등과 함께 무려 20조 원 규모 이상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며 K방산의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했는데요. 정말 수출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기 수입국이었잖아요, 최대. 수입국이죠. 우리가. 우린 수입국이었지. 근데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 그것도 지금 세계 8위에 오르는 대단해. 엄청난 거죠. 아, 근데 궁금합니다. K방산이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7월 폴란드의 부아시차크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차들은 모든 한국 무기와 마찬가지로 성능이 이미 입증된 최상의 품질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건 물론 아무래도 미국산 방산 제품이 성능은 좋지만 그만큼 가격도 세계에서 가장 비싸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한국산은 미국산 못지않게 성능이 좋은데 가격까지 착하니 품질 보증, 가성비 가. 가성비네.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의 위기가 있다 보니까 무기도 진짜 열심히 개발하고 그렇죠. 최고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K방산의 쾌속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최대 23조 원 규모의 호주 육군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엔 한국의 K2 전차가,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의 경공격기 도입 사업에도 한국의 FA-50 계약이 유력시되고 있고요. 이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활약, 앞으로도 지켜봐 주십시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6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활짝 피었습니다. 흔히 향수하면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이 유럽 제품들을 주로 수입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향수하면 코리아, 한국이 수출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 진짜? 2022년 일본 기후에서 열린 제20회 국제 장미대회. 명문 장미 품종들로 유명한 전 세계 네로라는 메이저급 장미 육종 회사들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이 대회에서 약 40종의 장미 품종을 제치고 K장미가 한국산 품종 최초로 대회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향수 주재료 중 하나가 장미죠? 네, 아주 중요한 주재료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향으로 평가하는 건가요? 얼마나 향기롭길래 최고상까지 받아요? 최고상을 받은 K장미 퍼퓸 에버스케이프는 퍼퓸이란 그 이름답게 이 장미의 향기가 마치 향수처럼 강하고 꽃잎수가 풍성, 봄부터 가을까지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피어있어 오랜 기간 감상을 할 수 있고요. 병충해와 추위에 강한 데다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제장미대회에서도 K장미의 우수성을 인정, 병충해에 가장 강한 품종에게 수여하는 카니 시장상 등 특별상까지 총 4개의 부분을 수상하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인데 그러면 저거는 단점이 없다는 얘기네요.
모든 거에 K 붙이면 다 히트하는 세상이라 해도 네. 꽃까지 점령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계량형일 것 같은데 이거 만들기까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K 장미를 탄생시킨 건 이 놀이공원의 장미 6종 전문 직원들의 노력 덕분인데요. 그간 우리나라는 유럽산 장미에 로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미의 국산화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속되는 강한 향의 장미를 위해 1,500회 이상의 실험과 실패를 거듭하고 장미 6종 기술을 배웠고요. 그 결과 28종의 한국산 장미를 개발. 그중 퍼퓸 에버스케이프를 포함한 20종은 국립종자원에 등록했고요. 그간 유럽이 주도했던 장미 시장에서 당당하게 K장미의 이름을 알리는 한편 우리의 장미를 독자적으로 마음껏 심을 수가 있고요. 또 외국의 로열티를 받고 팔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야, 이제 꽃은 네덜란드가 아니라 용인이구만. 용인이 장미는 용인이네. 용인이야. 이제. 장미는 용인이야. 야 몰랐네 이거를. 와, 너무 자부심이 생기네요. 이거 정말 자랑스럽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K 장미향이 느껴진 시대. 앞으로 K 장미의 향기로운 활약이 널리 흐드러지게 만개하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안방을 핫하게 만든 모모. 찬바람이 드는 추운 겨울. 일본에서는 보통 히터가 달린 테이블에 담요가 부착돼 더운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코다스에 모여 앉아 추위를 달래는데요. 아마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한 번씩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강남집에 옛날에 일본에 놀러 갔을 때 저거를 실제로 써봤습니다. 저 안에 이렇게 뜨거운 게 있다면서요? 네. 네네, 뭔가 뜨거워지는 게 난로 있어요. 같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저 다리만 데우는 거죠. 코다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코에는 콧물이 맺혀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풍이 심해가지고 밑에만 따뜻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몇 년 사이 일본인들이 K 난방템 덕분에 이 고타스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잠을 잘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한겨울 혹한의 추위도 견디게 해준다는 K 난방템. 이름하여 난방 텐트가 인기입니다. 뭐야? 자, 둘 다 전혀 모르는 표정이죠. 아, 우리는 온돌이 돼 있잖아요. 네. 보통 야외에서 캠핑을 할 때 주로 쓰이는 일반적인 텐트와는 달리 난방 텐트는 실내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늑한 텐트가 사방을 막아주니 차디찬 외풍을 차단, 내부에서 따뜻해진 공기가 계속 순환돼서요. 별도의 난방기구 없이 사람의 체온만으로도 내부 온도가 3, 4도 높아지는 보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난방비 절감에도 굿! 다른 난방기구처럼 전기세 걱정할 필요도 없어서 굿! 국내에서는 이미 유명한 겨울 이템인데요. 그런데 2019년 아이사 난방 텐트 일본에서 1년 만에 300% 성장. 2021년 비사 난방 텐트 일본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목표액 40배 넘는 펀딩 성공. 난방 텐트의 매력이 바다 건너 일본까지 소문난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 아마비, 라코비 등의 한국의 난방 텐트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상품 페이지가 나올 정도로 해외 직구까지 마다 않고요. 저 정도면 대세네. 댓글로도 K 난방 텐트의 따뜻함과 실용성에 반했다는 간증 후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외풍 막아주잖아요, 일단. 네. 가려 있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뭔가 아지트 같은 느낌, 아늑한 느낌 들고. 놀이기구 느낌 날 것 같아. 한국의 난방 텐트는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아마비까지 진출. 그리고 일본, 영국, 덴마크 등 국내외 70여 개 5성급 호텔에도 입점. 이렇게 글로벌하게 K 난방템의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3위 공개합니다. 일본을 강타한 모모. 저희가 예전에도 K-핫도그가 일본에서 인기 디저트라고 소개해드렸었죠. 그런데 2022년 현재 한류 열풍을 타고 또 다른 K-디저트가 일본인들의 입맛을 또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긴 건 꽈배기인데 왜 이렇게 색깔이 화려해요? 최근에 국내 몇몇 디저트 가게들에서 꽈배기 위에 티라미수, 치즈, 솔티드 카라멜 등 다양한 토핑을 얹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국식 꽈배기가 등장하며 그 인기를 타고 일본에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진화한 한국식 꽈배기가 일본 신오쿠보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그야말로 길다란 꽈배기처럼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건 기본이요. 휴일에는 매진 사태까지. 그리고 일본의 한 방송에도 소개되며 갓 튀겨진 꽈배기만큼 뜨끈뜨끈한 핫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꽈배기에 커피 한 모금은 진짜 반칙이죠. 아니 근데 꽈배기에서 이걸 줄 서서 매진을 시킨다? 이건 또 보기 드문 얘기잖아요, 사실. 일본인들이 한국식 꽈배기에 푹 빠진 이유. 찹쌀떡도 아닌 것이 쫀득쫀득하면서 바사삭한 폭신한 식감이 중독성 최고야. 그리고 딸기 생크림, 오레오 크림치즈, 시나몬 설탕, 카스테라, 콘치즈 등 달달 상큼 다양한 토핑을 골라 먹는 재미까지. 한국식 꽈배기의 맛과 인기 때문에 도쿄 신오쿠보뿐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교토 등 다양한 지역의 카페에서도 한국식 꽈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죠? 아니 이걸 누군가가 들고 그 별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면 거기 어디야 댓글 달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디저트 왕국입니다, 일본은. 그렇죠. 종류가 많지. 그 좋아하잖아요. 심장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도쿄의 심장이 들어간 겁니다, 꽈배기가. 대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한국식 꽈배기를 출시. 편의점에서도 그럼요. 편의점 들어가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일본은 뭐든지 맛있으면 편의점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집에서 한국 꽈배기 만드는 법, 레시피를 공유하며 홈베이킹으로 만들어 먹는 등 일본의 한국식 꽈배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와 진짜 완전 대박 났나 보네요 저기서. 초대박이죠. 편의점에 출시된 걸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그러니까. 정말 그 꽈배기 오리지널 그 모양이잖아요. 튀겨가지고 설탕 묻힌 거. 네. 그렇죠. 사실 저게 좀 맛있지. 저거 딱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돌려가지고 저게 먹으면 이제 기본이긴 끝장인데 하지. 끝장. 한국식 꽈배기 신본들, 다음 유행할 우리 K-디저트는 과연 무엇?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세계가 주목한 모모 패션. 독특한 스타일을 뽐낼 수 있는 문화적 허브 역할을 하는 곳. 벤츠와 셔츠, 신발 등 보석이 가득한 곳. 무려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유명 일간지에 소개되며 세계적으로 K-패션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말이죠. 전 세계가 주목한 K-패션의 중심지가 한국 스트리트 패션의 메카인 홍대, 성수, 이태원, 가로수길이 아닌 동묘. 아, 동묘. 사랑해. 동묘 토스트 맛있는 데 있는데. 아. 사실 이 동묘 시장이야말로 도심 속의 보물상자 찐 힙스터들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 동묘 패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동묘 패션은 진짜 근데 동묘 패션은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그 오혁이나 GD가 입어야지. 우리가 입으면 그냥 옛날 옷 꺼내 입은 줄 알아. 내가 입으면 내 옷인 줄 알걸? 바로 응답하라지. 어. 전 세계 패션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동묘의 이 시니어 스트리트 패션. 바로 멋쟁이 어르신들의 패션이라는 겁니다. 있어. 자,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일간지에서는 2022년 한 사진작가가 포착한 동묘 어르신들의 시니어 패션을 소개. 동묘 어르신들의 패션은 그 누구보다 컬하고 멋지다고 평가했고요. K-동묘 시니어 패션이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로 아웃도어 룩과 일상복을 매치하는 고프코룩의 대가라 불리는 키코 코스타니노브 역시 몇 년 전 한국에 방문해 서울의 명소를 찾아다니던 중 동묘 인근에서 만난 한국 어르신들의 패션에 흥미를 느껴 SNS에 줄줄이 업로드를 하며 화제가 됐는데요. 컨셉 잡고 이거 찍은 게 아니라 섭외 연출 없이 그대로 담아낸 동묘 어르신들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힙함 느껴지십니까? 그냥 아무거나 걸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있는 사람이 아무거나 걸치는 거랑 정 기자님이 애써서 국내에서 아니, 걸치는 거랑 차이가 나도 나는 헬멧 거야. 하고 노란색 입고 그 구두 신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걸 똑같이 따라하면 안 돼. 정말 후진 아저씨 같이 되는 네, 거고. 저게 호감이 이제- 없어져. 저게 그 내추럴 힙인 거예요. 동묘 시니어 패션에 완전히 매료된 디자이너 키코는요. 런던의 한 컬렉션에서 동묘를 거니던 어르신의 배까지 힘껏 끌어올린 하이 웨이스트 패션과 등산복 상의와 정장 하의의 과감한 믹스 매치 등에서 영감을 받아 거침없는 스타일링.
한계가 없는 컬러 매치 등 동료 패션이 연상되는 듯한 패션쇼를 선보였습니다. 진짜 동묘 스타일이네요. 두 번째 사진 제일 멋있다. 야. 야, 동묘가 다시 보이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레트로가 유행인데 진정 그 옛 시대를 살아온 한국 어르신들의 찐 패션이잖아요. 그게 저게 진짜죠, 사실은. 그치. 일부러 오리지널리티가 저거예요. 오리지널리티가 저기 있는 거죠. 와, 대박이다. 글로벌 패션 트렌드는 바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동묘 시니어 패션. 여러분도 옷장 속에 낡은 옷 버리시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행이 돌고 돌아 다시 주목받게 될지 모르니까요.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까지 진출한 K 홍삼. 이번 특종 한 약사와 손님의 대화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약사님. 요즘 제가 기력도 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너무 피곤한데 좋은 제품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럼 홍삼 한번 드셔보세요. 기력 회복에 정말로 좋으실 거예요. 홍삼 추천.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익숙한 대화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아닌 중동,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있는 약국입니다. 아니, 홍삼이 중동까지 갔다고요? 게다가 약사가 딴 약도 아니고 이걸 추천하잖아. 원래 우리나라 면세점에서도 홍삼은 최고 인기 품목 중 하나. 그뿐 아니라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 진출해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홍삼 브랜드는 그에 그치지 않고요. 중동의 허브 국가로서 중동 국가들의 소비 트렌드를 끌고 가는 아랍에미리트를 공략. 2021년부터 중동 진출에 박차를 가해서요. 면역력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어필하면서 전년 대비 5배 이상 높은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K 홍삼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 2022년 기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는 대형 체인 약국 매장 약 200곳에 우리나라 정비장 홍삼 제품이 입점. 그중 50곳에는 정비장 전용 판매대가 마련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와, 그렇게 잘 나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전용 매대 보이시죠? 응. 그 전용 매장까지 있을 정도면 이건 뭐 인정받았다는 거죠. 킹정이죠. 중동에서 우리나라 홍삼이 인기를 끈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 기력 보충해야 되겠다고 난린데 하물며 뜨거운 사막 아래 중동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니즈를 잘 파악한 게 첫 번째고요.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삼은 면역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주목받았다고 하고요. 중동의 현지 남성들 사이에서 더욱 사랑받는 이유. 너도 홍삼 좀 먹어봐. 이게 스태미나에도 그렇게 효과가 좋대. 요 말은 정말 혹하죠. 동서고금이죠. 그럼요. 막론이죠, 막론. 동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사람들까지 기력 보충. 한국을 넘어 세계로 당당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K 홍삼이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 파워 19, 10위 공개합니다. 이제는 모모가 대세. 일본 가면 편의점을 털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먹거리와 신박템들로 여행 필수 코스가 된 일본의 편의점.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까지 접수하며 일본은 대표적인 편의점 강국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편의점 유명하죠. 그 해외로 많이 또 진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잖아요. 네, 뭐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즘엔 이 편의점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일본 편의점이 아닌 K 편의점이 대세. 특히나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를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K푸드들이 또 SNS에서 챌린지로 유행을 했는데 편의점 자체 상품이 또 인기가 있어서 그러나?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편의점 빠지는 게 없네요. A 편의점은 2021년 4월 말레이시아에 첫 진출한 이후 2022년 8월 120개까지 점포를 확대. 1년 만에. 몽골에서는 250개 점포를 운영. 올해 시장 점유율 70%를 넘기며 업계 1위에 오르고 인기 고공행진 중인데요. 해외에서 A 편의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의 편의점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겁니다. 대표 제품도 한국 즉석 조리 음식. 인기 상품 1위부터 10위가 모두 삼각김밥, 로제 떡볶이, 컵라면 등
현지 제품이 아닌 한국 상품으로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A 편의점의 말레이시아 1호점은 오픈 첫날부터 오픈런을 할 정도였다고. 뭐야? 편의점에 오픈런을 한다고? 드라마, 영화에서 막 보잖아. 아, 그래서? 우와. K-팝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K-드라마, K-푸드로 이어지더니 한국 문화 이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국 편의점까지 단숨에 핫한 핫플레이스로 등극. 해외에서 인기 고공행진 중인 겁니다. 또 한국 비편의점은 베트남에서 현지화 전략까지 더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현지 음식인 반미, 반빠오, 핫팟 등을 즉석 조리 카테고리로 만들어 베트남 진출 약 4년 만에 업계 2위로 등극. 일본 F 편의점보다 9년이나 늦게 시장에 진출하고도 점포수를 추월했습니다. 오랬대. 자, 이 같은 확장세와 인기의 이 동남아 현지에서 K 편의점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도 늘어났고요. 심지어 이제는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던 일본조차 한국 편의점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포내에서 취식하는 걸 좀 민폐라고 생각해 꺼려한다고 해요, 일본이. 근데 아, 일본은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편의점처럼 이제 가능한 곳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식으로 좀 해보자, 우리도. 음악, 영화 등 문화예술에 이어 편의점도 이제는 한류의 주역.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세상을 뒤흔들 K-열풍이 불길 바랍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9위를 공개합니다. 그들이 K 아이스크림에 살살 녹은 이유. 여러분,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엄마가 외출할 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 올 때 한국 아이스크림. 전 세계적인 폭염과 한류 열풍으로 한국 아이스크림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5천만 달러, 약 656억 원. 2021년 상반기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우리나라 거 먹어, 이제? 메론은 좀 유명한데 다른 것도 있나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진짜? 나라마다 달라요, 심지어. 세계에서 사랑받는 K 아이스크림의 대표 주자는 바로 멜론맛 아이스크림. 우유를 첨가한 부드러운 멜론맛뿐만 아니라 딸기, 코코넛, 망고 이렇게 다양한 맛으로 취향 저격. 그리고 멜론맛 아이스크림이 K-파워를 굳건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떠오른 K 아이스크림의 신흥 강자가 있습니다. 누구야? 뭐야? 필리핀과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를 석권한 이 아이스크림의 이름은요. 베트남에선 일명 깸까 생선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리는데요. 수박. 아니지. 먹방은 싸만. 싸만삐. 싸만삐. 그거 진짜 맛있어. 그거 특히 매운 음식 먹고 뒤에 입가심으로 너무 좋아. 싹 마무리돼. 맞습니다. 너무 좋아. 바로 전 기자도 알고 오 기자도 아는 그 모두가 아는 그 붕어 아이스크림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아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런데 왜 하필 또 동남아에서 저 붕어 아이스크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까? 오호.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님의 영향으로 한류 열풍이 불었는 데다가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거기다 한국 음식은 믿고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인식과 함께 생선 아이스크림? 재밌게 생겼는데 맛도 좋네? 눈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취향 저격. 그래서 베트남 대도시뿐 아니라 시골 마을에서도 이 생선 아이스크림 없으면 장사가 안 될 정도고요. 현지에선 전설의 한국 생선 아이스크림으로 판매되며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의 재밌는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을 감싼 과자랑 크림이 조화로워요. 초코 맛도 맛있긴 한데 난 팥이 제일 맛있어요. 오리지널 팥맛, 딸기맛, 초코맛, 녹차맛 등 다양한 K 붕어 아이스크림으로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있고요. 또 아이스크림을 감싼 이 붕어 아이스크림의 이 차밍 포인트, 녹지 않고 손에 묻지도 않는 이 겉에 과자도 신기한다고 합니다. 그 손에 안 묻어 좋아. 그러니까 동남아는 더우니까 빨리 녹을 거 아니야. 콘이면 줄줄 흐르거든. 질질 흐르잖아요. 그리고 모양 자체가 신기한 모양이겠다 일단. 해외를 살살 녹인 달콤한 K 아이스크림의 위력.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세요.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8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여드립니다. 오, 버거
불고기. 불고기 버거 버거. 불고기. 불고기 버거. 근데 이거 우리나라 아닌데? 메뉴가 영어로 돼 있죠. 다 영어로 돼 영어인데? 동, 베트남이구나. 나 베트남이네. 단위가 D네, D. 동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불고기 버거가 이렇게 역수출되면서 해외에서 사랑받고 있는 겁니까? 두툼한 패티를 노릇노릇 구워서 각종 신선한 채소와 함께 빵 사이에 끼워 먹는 햄버거는 사실 대표적인 서양 음식이죠. 그런데 최근엔 해외에서 이 K버거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패스트푸드 체인점 엘사는 베트남에서만 약 270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토종 메뉴인 불고기 버거의 판매량이 전체 버거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최근엔 라오스에 5호점이 오픈, K버거의 맛을 보기 위해 몰린 현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외국 문화가 아니면 우리 음식이 소개가 힘들던 시절, 이제는 우리 이름으로 그냥 나갑니다. 그냥 불고기라 그러면 다 알아듣는 다 거야, 알아듣는 이제. K의 감사하다. 위력이 느껴지네요, 진짜. 감사해. K버거의 인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요. 필리핀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한정판으로 새롭게 출시한 햄버거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방금 보신 메뉴는 한국 브랜드에서 출시한 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햄버거 브랜드 M사의 필리핀 지점에서 출시한 메뉴라는 겁니다. M사는 고추장 소스와 김치 드레싱을 곁들인 K 치킨 버거, K 비프 버거 두 가지 버전의 버거에 허니버터 감자튀김, 딸기 바나나 맛 아이스크림을 세트로 묶어 판매하며 한국의 맛이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광고 문구에는 사랑해요 라는 한국어를 그대로 썼는데요. K버거를 맛본 현지인들은 익숙한 치킨 맛에 김치 소스의 매운맛이 취향적이야 매콤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한정판으로 출시됐지만 그 맛에 반해 인기 상승. K치킨버거는 올해 봄 재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뿐 아니라 싱가포르 M사에서도요. 2021년 3월 서울 스파이시 버거라는 한국맛 햄버거가 출시되며 K버거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야, 이 정도 할 거면 정말 듀얼로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고 이거 돌겠어. 반칙이다. 아니 뭐 우리도 먹자. 아, 진짜 돌겠다니까. M사 한국 지점에서 신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타국 지점에서 레시피에 대해 문의할 정도로 한국 햄버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메뉴로 향하는 K버거. 이 정도면 퓨전 한식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7위 공개합니다. 미국 캠핑족을 홀린 모모. 이번 특종은 미국 캠핑족들 사이에서요. 너 이거 써봤어? 한국에서 온 접이식 화덕이래. 작게 접혀서 휴대성도 좋고 요긴하게 쓸 수 있어. 아유, 나도 잘 쓰고 있지. 아, 캠핑할 때 이만한 게 없더라니까. 이렇게 입소문이 난 K파워. 화제의 캠핑템입니다. 자, 저와 한 기자뿐 아니라 오 기자 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다만 화덕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이것입니다. 저거 그냥 옥수수 쪄먹고 만두 쪄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이걸 어떻게 화덕으로 써요? 우리나라에선 주로 만두나 고구마 등 간식을 쪄먹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찜기가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삐에서는요. 폴더블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어 피트. 접이식 스테인리스 화덕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야, 나 이 생각 안 해봤다, 진짜. 야 저게 저렇게 되네. 발상의 전환이네. 그렇죠. 캠핑 도구로 둔갑한 찜기가 수백 개의 후기와 함께 별 5점도 충분히 받을 정도로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은 이 접이식 스테인리스 찜기를 캠핑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요. 나무 장작을 올려서 불을 붙이는 소형 접이식 화덕으로 사용. 그 위에 마시멜로를 구워 먹기도 하고 닭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면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활용도 최고요, 휴대성도 최고요. 캠핑할 때 딱 안성맞춤이라 핫템 중에 핫템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역으로 네, 이거 쓰겠다, 사람들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캠핑은 장비빨, 신상 감성템 놓칠 수 없죠?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한국의 국민템 찜기가 화덕으로 둔갑한 게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글로벌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하니까 역시 K-파워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찜기의 무한한 변신. 용도는 다르지만 K-찜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6위를 공개합니다. 보이면 사라 품절 대란 모모. 여러분 일본인들 사이에서 글쎄 말이야 뷰티 강국 한국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이걸 마신대. 한국 걸그룹도 이걸 마신다더라. 라며 소문에 소문을 타고 품절 대란을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 발효초입니다. 식초? 그렇습니다. 그 부자님들이 홍초 가지고 다니면서 소주에서 타서 먹고 이런 게 또 유행을 하긴 했거든요. 한참 유행했죠. 네. 아니 근데 일본에서 왜 K-파워를 일으키고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처음부터 이 과일 발효초가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건강을 위해 식초를 물에 타 먹는 문화가 발달했죠. 주로 현미를 발효해서 만든 흑초를 먹던 일본인들에게 과일 발효초는 생소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흑초를 먹는 문화에서는 이게 이제 시장 진입하기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매장에서 눈에 보이면 일단 담아! 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K-파워를 발휘하는 한국의 과일 발효초.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이냐? 과일 발효초는 흑초와 달리 새콤달콤 다양한 맛이 있고요. 그리고 흑초가 주로 건강을 강조해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한국의 과일 발효초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심지어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도 좋다는 점 등을 내세워 2030의 여성들을 공략했습니다. 게다가 글쎄 과일 발효초에 우유 타서 아이한테 먹이니까 너무 잘 먹더라.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대화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일 발효초에 취향껏 탄산수, 우유, 진저에일 등을 섞으면 칵테일이나 에이드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일본인들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과일 발효초를 맛본 일본 여성들은 주스보다 몸에 좋고 일본 식초보다 맛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마실 수 있어 질리지 않아요. 극찬에 극찬을 거듭. 그 결과 한국의 발효초는 2020년 일본 시장에서 무려 1,300억 원 매출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50% 이상의 매출이 급증. 일본에선 품절 대란 나기 전에 모셔놓는 K-파워 제품으로 등극했습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뭐 음식에나 넣는 이제 식초를 이제 우리는 미용이나 음료로 이제 시장을 넓혀가지고 개척을 해버린 거잖아. 야, 근데 저게 저렇게 인기를 끈 거고. 게다가 일본인들한테도 식초 뭐 이렇게 한문으로 안 써놨잖아. 우리나라 말로 쓴 거야. 그래야 잘 팔리니까. K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말로 해야 잘 팔리니까. 대박. 뿐만 아니라 일본 업계 1위 회사에서도 과일 발효초 제품을 이례적으로 선보이는 등 한국의 과일 발효초가 일본의 음용식초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고요. 이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며 또 한 번 K-파워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톡 쏘는 매력으로 일본을 사로잡은 우리의 과일 발효초.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5위를 공개합니다. 뜨끈한 모모의 맛. 2021년 10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당시 기온은 영하 1도. 혹한의 추위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현지 L 호텔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은요. 한국산 온돌 덕분에 살을 아리는 듯한 추위도 가뿐히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방은 진짜 온돌이 끝판왕이죠. 난방을 온돌 이길 게 있어요. 온돌을 우리가 끼고 살아서 모르는 거지 온돌 없는 데 가면 정말 미칩니다. 근데 사실 온돌이라는 게 뭐 쉽게 이제 설치를 하거나 뭐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거는 건물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건데 이게 어떻게 바닥을 다 하냐. 뜯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온돌의 난방 기능은 너무 좋지만 뭐 마트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대공사를 하기도 힘들고 러시아인들이 온돌의 존재를 안다고 하더라도 정작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내 H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돌 난방 방식의 장점을 살려서 현재 건축에 맞도록 개량,
모듈식 패널 온도를 제작한 것입니다. 기존의 바닥을 철거하지 않아도 가능. 약 30평 정도의 사무실도 2시간 정도면 난방 공사를 완료할 만큼 시공이 아주 간편해서요. 공사 기간이 길고 까다로울 것만 같았던 온돌 수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덕분에 2021년부터 이 간편한 모듈식 패널 온돌이 추운 나라 러시아까지 전파. L 호텔 내 한 사무실 공사를 마친 이후 다른 현지 기업체들에도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러시아 곳곳에서 온도를 놔달라는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 아니 온도를 저런 식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군요. 모듈형으로 저렇게 타일처럼 깔도록 만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이디어 너무 좋다. 온도를 우리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서 널리 전하고 싶은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모름지기 이 뜨끈뜨끈한 온돌이 등을 데워줘야 제맛 아닐까요? 실제로 외국에는 이 온돌 문화가 없어서 벽난로나 히터 등으로만 추운 겨울을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사이에는 온돌, 찜질방 문화가 인기입니다. H사의 모듈식 패널 온돌은요, 현재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에 수출 중. 또한 유럽과 인도, 카자흐스탄 등에도 수출에 물꼬를 트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온돌은 정말 수출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뜨끈한 K 방바닥 맛을 아시오? 우리나라도 모자라 이젠 세계인들의 겨울을 책임질 한국식 바닥 난방 시설 K 온돌의 파워를 기대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4위 공개합니다. 1번. 한국인처럼 뭐뭐할래요? 뭐야? 같은 사람이에요? 화장법이 좀 다른가요? 자, 이미지는 전혀 다르지만 같은 사람. 맞습니다. 자, 이처럼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죠. 자,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인처럼 화장하는 이른바 K 메이크업이 인기. 자, 일본에서는 한때 짙고 화려한 이 갸루 메이크업과 발그레한 볼터치로 일명 숙취 메이크업으로 알려진 이 이가리 메이크업 등이 유행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일본 10대들 사이에서는요. 어제 트와이스 무대 봤어? 너무 예쁘더라. 왜? 왜? 일본 사람이라며. 왜? 40대 변태가 짱뽕을 한다 했지. 아니, 일본이야 내가 좀 연기를 한다 아, 했어. 여학생. 아, 여학생을 한 거야. 40대 변태 아저씨로 보여요. 변타주시라니 이 사람아. 어제 트와이스 무대 봤어? 너무 예쁘더라. 사쿠라도 르세라핌 활동하면서 더 예뻐진 것 같아. 자신들이 좋아하는 K-팝 스타들을 롤 모델로 삼아 K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의 메이크업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표현.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매트한 무광택 질감의 핑크빛 볼터치로 포인트를 준다면 K 메이크업은 일명 빛이 납니다. 물광 피부라고 하죠. 그렇지. 촉촉하게 반짝이는 투명한 피부를 강조하는 게 특징. 두 번째, 눈화장. 일본은 이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눈의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흐려주면서 표현을 하지만 한국은 액체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좀 더 선명한 눈매를 부각. 세 번째, 입술 표현. 자, 일본은 베이비 핑크 등 두드러지지 않는 누드 톤을 선호. 하지만 한국은 생기 있는 레드나 밝은 핑크 톤으로 포인트를 주는데요. 두 나라의 화장법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최근 K 메이크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진짜 남자들은 사실 여자들 메이크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네요. 차이 많이 나죠. 자, 그럼 여기서 이 퀄리티 높은 K 메이크업을 위해 필요한 게 뭐다? K 화장품이죠. 일본 국민 걸그룹 HKT48 출신으로 현재 르세라핌으로 활동 중인 사쿠라 씨가 K 메이크업의 열풍에 힘을 실었는데요. で特にこのジベレディってやつはどの韓国のアイドルの方も絶対これを持ってたんですよ。メイクさんが絶対中心に。 저걸 본 사람들이 저걸 얼마나 많이 샀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국 제품들이에요. 맞아요.
자, 사쿠라 씨의 이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기록. 일본 너튜브 인기 동영상 순위까지 오르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어마무시한 K 메이크업의 위력에 일본 현지 드럭스토어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인기도 더욱더 상승세. 실제로 지난해 국내 화장품 A 브랜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3위를 공개합니다. 세계 3대 요리 학교에 입성한 모모. 최고의 미식 강국 프랑스의 세계적인 요리 학교 르꼬르동 블루.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5월 한국의 이 음식이 르꼬르동 블루의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어? 진짜? 김치보입니다. 김치. 저는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가겠습니다. 뭐죠? 김치찌개. 아, 그만해. 세계적인 요리 전문 학교인 르꼬르동 블루 파리 본교에서 가르치는 K-푸드는 바로 사찰 음식입니다. 이게 그거구나. 비건 음식. 비건이랑 맞물려 가는구나. 보통 서양 요리들을 보면 기름에 튀긴 치즈 듬뿍. 먹으면 혈관이 파괴할 듯한 헤비한 음식들이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찰 음식은 육류를 이용하지 않아 채식주의 식단의 표본, 자연에서 나온 식재료를 과하지 않게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소화도 잘 되고 심지어 맛도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음식인 것이죠. 한국의 사찰 음식이 르꼬르동 블루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날, 홍승 스님이 학교에서 간장과 된장, 고추장 등 한국의 전통장으로 만드는 사찰 음식을 소개, 현지인들 앞에서 직접 장떡을 만들어 채식의 진수인 사찰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사찰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과정 역시 수행이라는 사찰 음식이 가진 정신에 또 한 번 반했고요. 실제로 지난해 사찰 음식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먼저 채택한 르꼬르동 블루 런던 캠퍼스 학과장은요. 사찰 음식은 건강하고 매력적인 조리법으로서 최근 르꼬르동 블루를 비롯한 많은 요리 학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며 한국의 사찰 음식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찰 음식은 프랑스에서 유명 셰프들을 초청해 다양한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프랑스의 미식 축제 테이스트 오브 파리까지 진출합니다. 사찰 음식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절에서만 맛보는 게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사찰 음식이 전 세계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갈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2위를 공개합니다. 세계가 주목한 K-클래식 돌풍. 한류 문화의 중심인 K-팝. 그런데 K-팝이 아닌 K-클래식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피아니스트 조성진, 소프라노 황수미,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첼로 퀸 최하영, 플루티스트 김유빈 등 세계를 무대로 K-클래식을 이끄는 주역들입니다. 클래식이야말로 진짜 우리 문화가 아닌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 클래식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벨기에 음악 감독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티에리 로로는 한국 클래식의 수수께끼 K-클래식 제너레이션이라는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두 편 모두 국제 콩쿠르에 왜 이렇게 한국인 연주자가 많지?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 연주자들이 연달아 우승하는 비결이 뭘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년간 한국인 700명이 국제 콩쿠르 결선에 올라 110명이 우승. 2009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1라운드의 40%. 결선에 진출한 12명 가운데 5명이 한국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한국 국악대회에서 우승한 거를 생각하면 거의 국악 아니야, 국악?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겠다. 그치. 궁금하긴 했겠어요. 근데 왜 이거 잘해? 네. 로로 감독은 K-클래식 열풍의 이유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자유. 예전에는 연주의 테크닉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거기에 깊이가 더해지면서 음악에 개성이 생겼다는 건데요. 감정 표현을 주저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이 열정이 클래식계의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롤 모델.
콩쿠르에서 우승한 젊은 음악가들이 롤모델이 되면서 나도 스타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클래식 유망주들의 희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살에서 10살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대학 수준으로 지도하는 영재 교육 시스템을 K-클래식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모두 한국적인 것들이네요. 그죠? 세계를 무대로 날로 위상이 높아지는 K-클래식. 앞으로 한국에도 K-클래식 주역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더욱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현재 점수가 오 기자가 56점, 전 기자 64점으로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 점수인데 저는 48점으로 일단 꼴등이 확정이 됐고요. 자, 이번 기사 누가 1등하냐에 따라서 오늘의 1등이 결정이 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모모 자체가 브랜드. 홍콩 다이어터를 사로잡은 모모. 자, 이번 특종은요, 광고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근데 해시태그인데 한국어가 적혀있네요. 한국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방금 보신 광고는 다름 아닌 일본의 한 신발 멀티숍 브랜드의 한 광고 사진입니다. 한국 스타일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서 인기 있는 신발이라는 광고 카피를 채택. 이 신발을 신으면 한국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건 물론 심지어 광고 문구에 해시태그 데일리룩, 해시태그 좋아요라는 한글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는 너무 자랑스러운 게 그냥 일본 애들이 알아서 이렇게 한글을 썼잖아. 그럼 이게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고 알아본다는 얘기잖아. 지난해부터 일본에서는 한국스러움을 뜻하는 강코크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강코크포 해시태그만 17만 5천 회 이상 인용됐을 정도입니다. 한 외국어 학습 서비스 회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의 Z세대의 46.7%가 평소 자신 또는 주위 사람이 진짜, 오빠 등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 그뿐 아니라 한국어의 알겠습니다와 일본어의 이다를 뜻하는 데스가 합쳐진 아라소 데스. 한국어의 귀엽다와 같은 뜻의 일본 카와이가 합쳐진 기어이. 한국어, 일본어를 결합한 한본어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일부 한류 팬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일상 전반에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G세대들이 늘어서 일상 대화에서도 한국어를 섞어 쓰는 문화가 유행이 된 것입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물론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한국스러움을 강조한 현지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워도 인기 있다는 거지. 진짜 맛있어요. 저게 일본 광고라고? 네. 貴重なんです辛いでも美味しい美味しい。 그냥 그대로인데 노래는. 번역도 안 해 이제. 얼큰하는 그냥 넣었어. 그냥 들어가. 야, 진짜 번역을 안 하는구나. 그래야 사람 먹으니까.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 한국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있는 K-파워. 더욱 다양한 한국 문화와 상품이 지구촌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홈트가 유행.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런데 아시아에서 특히 이 건강한 몸을 위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홍콩 식탁을 점령한 K-푸드. 떠오르는 뉴 트렌드는 바로 한국산 닭가슴살입니다. 운동할 때는 닭가슴살 진짜 많이 먹죠. 많이 먹죠. 그냥 지방질이 없고 다 단백질이고. 가성비 최고죠. 근데 되게 퍽퍽하죠. 사실 저것만 먹고 있으면 진짜 짜증나죠. 너무 맛없잖아. 근데 요 얘기들 네. 진짜 요즘 K 닭가슴살을 안 드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자, 맛이 없었던 닭가슴살의 흑역사 잊어주십시오. 요즘 K 닭가슴살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현재 여러 국내 브랜드가 홍콩 현지에서 닭가슴살을 판매 중인데요. 닭가슴살인데 비교적 담백하고 열량이 낮은 재료를 활용해 다양하게 맛있는 맛을 즐길 수가 있고요. 조리 방법도 다양하고
다른 재료와 함께 샐러드, 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정말 몰랐는데 저렇게 닭가슴살만 따로 파는 게 저렇게 많았어요? 아 근데 저게 저도 뭐 얼마나 맛있다고도 하니까 먹어봤어요. 내가 놀란 건 뭐냐면 이게 칼로리가 낮다고 할 정도로 맛있지. 아 진짜?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퍽퍽하다고 그랬죠. 네. 하나도 안 퍽퍽. 엄청 부드러워. 사봐야겠는데? 덕분에 2021년 9월 밀폐 용기 닭고기의 홍콩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5.2%가 성장. 자, K 닭가슴살에 홍콩을 씹어 먹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비님이 드셨군요. 자, 홍콩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K 닭가슴살이 한국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식단으로 소문이 난 겁니다. 정말 한류 스타들의 힘이 대단하고 제대로 홍보가 됐네요. 홍콩 다이어터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K 닭가슴살. 닭가슴살 식단으로 모두들 건강한 몸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카톨릭대학교 글로벌 인문경영 강사 최경희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기사들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 한류 열풍이 점점 거세지면서 한국 문화 전반으로 그 관심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류는 많은 나라의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대중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 회차는 이런 K 브랜드 파워의 신선한 활약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1위는 닭가슴살! 한국! 한국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최근 일본에서의 4차 한류는 연령층도 더욱 다양해지고 특히 Z세대를 중심으로 문화 그 자체를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친숙하게 수용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아주 고무적인 만큼 1위로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발자취 세계에서 코리아의 흔적 19위를 공개합니다. 영국 어부들이 바다로 가는 이유. 한국에서 비행기로 무려 12시간. 정말 멀고 먼 나라 영국. 그런데 이곳의 어부들이 한국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한국인들을 위해 바다에 나섭니다. 어떤 일이 있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뭐죠 저게? 뭐야 저게? 골뱅이 아니에요? 오! 골뱅이에요? 골뱅이 안 먹어요 영국 사람들? 두 분 일단 골뱅이 좋아하시죠? 네. 골뱅이 없어 못 먹지. 네. 1960년대부터 인기 안주로 입소문 나더니 80년대 통조림으로도 큰 인기를 끌며 지금도 남녀노소 세대 불문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골뱅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골뱅이 중에 80에서 90%를 한국인들이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 와. 딴 나라들 안 먹는구나. 그런데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 난리난 골뱅이의 인기 때문에 아이 골뱅이가 씨가 말라버렸네 그냥. 그래서 특명 골뱅이를 공수하라. 뜻밖의 쇼미 더 골뱅이를 열게 된 한국 골뱅이 업체들. 자, 먼저 첫 번째 후보부터 만나보실까요? 중국과 베트남의 골뱅이는요. 이제야 바다의 수온이 따뜻해서 쫀득함이 됐어 no 짬에서 나오는 맛도 없고 물콩에서 노맛 탈락.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후보입니다. 캐나다 골뱅이는 안 된다. 요요요 식감은 비슷한데 가격이 됐어 no 드립니다 탈락. 자, 그리고 야심찬 마지막 후보입니다. 어차피 우승은 우리 영국 털라프. 바로 영국 골뱅이였던 겁니다. 자, 영국의 골뱅이는요 수온이 차기 때문에 맛도 한국의 골뱅이처럼 쫄깃쫄깃하고 크기도 크고 아름다워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최적템이었던 겁니다. Good? 맛있어? It's a good combination. 그래서 마침내 영국 골뱅이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보잉보잉. 자, 한국에서 소비되는 약 90%의 골뱅이를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수입하게 되었고요. 영국의 어부들은 자국이 아니라 한국을 위해 골뱅이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야. 한국의 골뱅이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뜻밖의 인연.
앞으로도요, 영국 분들 맛있는 골뱅이 잘 부탁드립니다.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18위 공개합니다. 걷고 싶을 때 여기 올래? 자, 이번 특종은요,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일본어하고 우리말이 같이 있네요. 진짜 근데 밑에 올레 기념식이라고 써 있네요. 이 사진 속의 장소는요, 제주도가 아니라요, 일본 큐슈입니다. 큐슈예요? 아니, 큐슈에서 왜 올레 기념식을 해요? 뭐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올레길은 유유자적, 아름다운 제주도의 자연 경관을 마음껏 감상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제주도의 트레킹 코스지 않습니까?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도 인기 만점으로 이제는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사진 속 일본 규슈의 올레길, 그 정체는 대체 무엇이냐? 2011년 일본 규슈에서는 어떻게 하면 관광 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도보 여행 열풍을 불러온 한국의 인기 관광지 제주도의 올레길에 주목하게 됩니다. 일본에도 올레길을 만들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규슈 관광추진기구의 자문 요청에 제주 올레 측은 직접 일본에 방문해 코스 개발 및 심사에 참여했고요. 올레 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기계 장비 없이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해 길을 만들 수 있게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2012년 일본 규슈 지방의 제주 올레길 수출 1호 규슈 올레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야 이제 우리나라가 무슨 관광 상품을 수출을 하네요. 여행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거? 얼마나 부러웠으면 돈 그러니까. 주고 저걸 사왔겠습니까? 자, 그리고 일본 규슈 올레길을 걷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코리아의 흔적. 바로 조랑말 모양의 마스코트도 제주 올레와 동일하고요. 길마다 화살표로 사용하는 리본 역시 제주 올레길과 똑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랑스럽다. 네, 규슈 올레길은 1코스 개설 이후 45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일본 현지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요. 꾸준히 코스가 추가돼 현재 총 21개의 올레길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오, 인기도 많네. 그 이후 제주 올레길은 일본 미야기 지역과 광활한 초원을 가진 몽골에까지 수출되며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고 있는데요. 세계의 자연 곳곳에 깃든 올레길, 그곳에 가면 제주 올레 숨결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17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글이다. 저기 고마무 호랑이 아니에요? 당군 신화. 한국 러시아 수교 몇 주년 기념주화 이런 거. 그런 건가 보다. 올림픽 하면 왜 주화 그러니까. 만들듯이. 아닙니다. 이 동전은요, 우리나라에서 약 4,970km 떨어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발행한 기념주화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왜 근데 단군 할아버지의 기념주화를 만들어요? 자, 우선 카자흐스탄이란 나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카자흐인과 러시아인 그리고 소수 이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다인종 국가죠. 자, 이곳에는 과거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인 고려인 약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937년 소련에서는 극동 지역에 거주하던 약 17만 명의 고려인들을 현재 카자흐스탄 영토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 이후 한국어로 된 책 출판을 중단시키고 거주 이전 제한, 국가기관 취업도 제한하는 등 억압적인 소수민족 정책을 시행했고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후 1991년 12월 카자흐스탄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 이후 카자흐스탄에서는 자국민인 고려인들을 위해서요. 고려인의 정신적 지주는 단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활용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소련이었을 때는 소수민족 말살 정책을 했는데 저런 걸 저렇게 발행해주면은 거기에 사셨던 고려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어요. 리스펙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단군 동전을 발행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 단군의 후예를 자청하는 이들은 고려인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очень знаменательный день.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ен. И сегодня пора уже вернуться к своим корням, вернуться к тенгрианству, которое всех объединяет, вечно синее небо и первопредкам.
자, 이렇게 흡사한 신화 내용뿐만 아니라 옛날 카자흐 왕국의 여러 부족을 하나로 묶어서 통치하는 제도를 주스라고 했는데 한국 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이 조선과 주스가 어원이 같다는 이건 주장이 있고요. 카자흐스탄에 케레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결의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요. 우와, 발음이 비슷하네. 결의 결의. 그리고 고조선의 수도는 아사달. 그죠.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 이름이 아스타나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슷하네. 너무 신기하다. 이거 되게 일리 있다. 일리 있어. 자, 다음 특종 역시 특별한 화폐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 이 동전은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화폐박물관에서 보관 중인데요. 저게 뭐죠? 소나무인가? 돈이에요? 이 동전은 1710년에 일본에서 발행된 은화입니다. 자, 특이한 점은 분명 일본에서 만든 돈인데 일본에서는 사용 불가. 오로지 조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왜요? 자, 당시 국제 무역을 할 때에는 이런 은화가 국제 화폐로 통용됐는데요. 일본에서는 오직 조선과의 무역 거래를 위해 이 은화, 일명 인삼대왕고은을 발행했던 겁니다. 인삼 살 때만 쓰는 거. 그렇습니다. 자, 일본의 인삼대왕고은은 조선과 인삼 무역을 하기 위해 만든 특수 은화인데요. 아니 근데 기존 돈으로 거래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인삼 거래하겠다고 굳이 돈을 따로 만들어요? 흔히 고려 인삼으로 불린 조선산 인삼에 대해 일본인들은요. 고려 인삼이 아무리 비싸도 일본에서는 물량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인기였는데요. 야. 자, 그런데 이번 인삼 대금으로 준비한 은화입니다. 아니, 은 함량이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이 돈 못 받아요. 이렇게 기존에 거래하던 일본에서 제조한 은화, 경장은의 은 함량은 80%였지만요. 일본이 화폐 개혁 이후 제조한 은화, 원록은의 은 함량은 64%. 은 함량이 모자랐던 겁니다. 이에 조선의 인삼 무역상들은 은 함량이 낮은 원록은으로는 거래를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일본에서 고려 인삼 인기가 엄청났다고 했잖아요. 이 조선과의 인삼 무역에 문제가 생기자 일본은 안달이 났습니다. 이미 화폐 개혁을 해놨는데 조선 무역상들은 일본 은화를 안 받아주고 또 어떻게든 고려 인삼 구매하고 싶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일본이 내린 결정은 조선과의 무역 전용 화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710년 일본은 기존에 거래하던 은화, 경장은과 순도가 같은 인삼대왕 고은을 발행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화폐 개혁으로 발행된 원록은과는 은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사용을 금지시켰던 거죠. 한국을 위해 발행된 외국의 특별한 동전, 단군전과 인삼대왕 고은이었습니다.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5일 공개합니다. 사진 속 그는 왜 그곳에 갔을까? 2000년대 초반 당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장의 사진. 이 사진은요. 1944년 6월 6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한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의 사진입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야, 누가 봐도 약간 일단 일본 같죠? 일단 독일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군복은 독일이잖아. 사진 속 잔뜩 경직된 모습의 남성은 노르망디에서 약 9,000km 떨어진 조선에서 온 한국인이었습니다. 어머머? 미국의 유명 역사학자인 스티븐 앰브로스가 쓴 책 디데이에 따르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유타 해변에서 미 101 공수여단 로버트 브루어 중위는 독일 군복을 입은 4명의 동양인을 생포했다. 아무도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오호. 게다가 프랑스 노르망디의 캉 지역에 위치한 제2차 세계대전 기념관에 문제 이 사진이 전시돼 있는데 와. 그가 한국인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네. 도대체 한국인이 어떻게 노르망디까지 그리고 독일 군복을 입고 참전을 하게 된 거죠?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안타깝게도 이 사진 속의 노르망디에 있는 코리안이 누군지 또 그가 왜 독일 군복을 입은 채 노르망디에 가게 됐는지 그리고 이후의 행방까지 뭐 더 이상 알려진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뭐라고 얘기는 했을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 한 장의 사진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노르망디 코리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장동건 씨가 연기한 조선 청년 준식은 1939년 일제 식민지 시절에 소련과 일본의 국경 분쟁 전쟁인 할흰골 전투에 참전하게 됐는데요. 일본이 전쟁에서 참패한 뒤 소련군의 포로가 됐는데 이후 소련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번엔 독일군이 됐고요. 그렇게 독일 군복을 입고 노르망디로 가게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격동의 시대에 조선이 아닌 이역만리 떨어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찍힌 조선인의 사진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영화화됐던 거죠. 정말 이분들이 한국인이었다면 영화보다 더 엄청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약 9,000km의 여정을 거쳐 노르망디까지 이르게 됐던 걸까요?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4위 공개합니다. 뭐뭐뭐 없는 에티오피아 한국마을. 우리나라에서 무려 약 9,162km 떨어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이곳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의 외곽에는 에티오피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코리아 사파르, 일명 한국마을입니다. 오, 실제로 제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는데 그래요? 네. 가봤어요? 참전 용사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네. 아니 근데 저기는 안 가봤어요? 저쪽 말고 저는 반대편에 있는 학교를 건립하는 일을 도와드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조기 얘기를 안 했지? 일부러 안 간 거예요? 일부러 안 가기 않지. 근데 저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 뭘 알겠어요. 아니 저기를 몰라요? 아니 모르는 데로 어떻게 가요. 가야 돼요. 저기는 가야 됩니다. 저기는 진짜 뭔지 되게 궁금하네. 에티오피아의 한국마을에는 놀랍게도 한국인이 단 한 명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마을 주민들은요. 3주 동안 배를 타고 그 나라에 갔었지. 그 나라의 자유수호를 위해 싸운 건 내 평생의 자랑이고. 와, 진짜 고마운 분들이구나. 네. 참전 용사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근데 참전 용사분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빈민촌 한국마을 주민들은 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파병했던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의 1세 황제는요.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총 6,037명의 에티오피아 용사들 강류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우리 국군과 함께 북한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강류 부대는 250번이 넘는 전투 중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입었지만요. 단 한 번도 물러나지 않고 불패 신화를 기록. 뿐만 아니라 강류 부대원들은요. 적은 월급을 모아서 부대 내 고아 보육원을 설립, 전쟁 고아들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오, 진짜 고마운 분들이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어요. 저를 잘했어요, 알고 잘했어요. 가야죠. 아니, 참전비 갔다 왔다니까요. 잘한 거지. 오기 전에 잘했어요. 근데 저는 좀 의미를 되새기면서 가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왜 내가 죄의식을 느끼지?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예. 왜 내가 미안해야 되지? 이거 아셔야 돼요. 아니 근데 저분들이 그러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인데 그 왜 빈민촌에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왜 모여 살아요? 영웅 아니야 영웅? 네. 자,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했고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은 공산군과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숙청당했습니다. 오마이. 직장, 또 살던 곳에서 쫓겨나 한데 모여 살아야 했고요. 와, 이건 너무 마음 아픈 얘기다. 2006년엔 에티오피아의 수도에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요, 강원도 춘천에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으려는 것이죠. በተለይ አሁንማ እንደገና አዲስ እንደው ዳግሜ ልዝመት ብሎ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3위를 공개합니다. 프랑스에 간 비혼의 모모부. 1892년 조선 제2대 프랑스 공사를 지낸 이폴리트 프랑댕의 한 저서. 이 저서에선 정말 뜻밖의 한국인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19세기 말 프랑스 사교계에서 주목받은 한 조선인이 있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에? 그래요? 아니, 조선인이 프랑스 사교계에 진출을 했다고요? 프랑스 말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상류층 아닌가 그럼?
이 조선인의 이름은 리진. 그녀는 궁중 무희이자 관아의 기녀 출신인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흔적이 기록된 프랑댕의 저서 한국에서에 따르면 1891년경 프랑댕의 친구이자 당시 프랑스 공사, 일대 프랑스 공사로 추측되는 인물인 콜랭 드 플랑시가 궁중 연회에서 무인 리진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발 저 여인을 내게 보내줄 수 없겠소? 플랑시는 고종에게 청해 무이였던 리진과 프랑스로 떠나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조선을 떠난 리진은 화려한 프랑스의 문화와 근대화된 신문물을 접하게 됐고요. 조선에선 누릴 수 없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됐죠. 하지만 리진은 곧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프랑스인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야유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조선의 프랑스 공사로 부임하게 된 남편 플랑시와 함께 조선으로 귀환한 그녀. 조선에선 관에 귀속된 관계의 신분이었던 터라 남편과 강제로 이별해 다시 무의로 전락해야 했고요. 뭐야? 이에 자유를 박탈당한 그녀는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조선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의 인권도 지금 같지 않았고요. 신분제도 엄연히 남아 있었던 시대. 근데 이제 근대화된 프랑스는 뭐 얼마나 신세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못 누려봤을 문물과 그 문화, 자유 이런 걸 누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프랑스 공사의 저서엔 리진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료나 한국에서의 기록은 전무한데요. 그래서 일각에선 그녀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앞서 한 다큐팀은 그녀에 대한 기록들을 추적하며 그녀가 실존 인물이라는 입장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실제라면은 어쨌든 너무나 기구한 비운의 인생을 산 거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코리아의 흔적 19, 12일 공개합니다. 모모에서 발견된 한국어. 자, 이번 특종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면 안 돼요. 엄마. 자, 더빙한 거 아니에요. 더빙 아닙니다. 에이, 저 외국인 학교 다니는 그거 아니에요? 한국에 계신 분들? 주변의 그 환경을 보세요. 외국인 학교인가. 예, 서울메이트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저 아이의 아빠는 우리 딸의 아빠보다 정확했어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에서 한 인도 아이가 부모님을 엄마. 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언어는 바로 인도의 공용어, 타밀어입니다. 어? 근데 그런 말인데 거기가 엄마 아빠가 우리랑 똑같아요? 발음이 너무 똑같은데. 똑같죠. 그런데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 타밀어가 한국어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타밀어로 말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게 와봐. 난 쿤디 아파. 자, 너 이리 와. 이리 와. 쿤디 궁딩 궁댕이. 궁댕이 아파. 정답! 이야! 여러분들 타밀어를 배운 적이 없죠? 배운 적도 없는데. 이 정도면 대충 가서 천천히 말하면 통하겠는데? 타밀어로 니는 우리말로 너, 인게 와봐는 이리 와봐 라는 뜻이고요. 타밀어로 난은요, 우리말로 나, 쿤디는 엉덩이. 우리 흔히 뭐 궁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궁디라고도 하죠. 궁디팡팡 뭐 이런 거 궁디팡팡 하잖아요. 그리고 아파는 뭐 아파 똑같습니다. 예. 야, 이 정도면은 그냥 우리의 뭐 약간의 사투리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인데요. 일각에서는 가야를 세운 김수로왕의 왕비 허황우가 인도와 한국의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허황우의 고향 아유타국은 현재 인도 남동부 지방의 작은 바닷가 마을 아요디아 쿠밤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허황우가 2000년 전에 인도에서 가야국으로 이주를 하며 가야와 인도의 해상 교류가 활발해졌다고 하는데요. 양국이 교류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언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2004년에 허황우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왕족 유골에서 DNA를 분석해봤는데 인도인의 염기 서열과 가까웠다고 합니다. 뭔가 유전적으로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언어만 유사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새해 첫날 즐기는 윷놀이, 쥐불놀이 이런 민속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 놀이 아닙니까? 자, 고대 타밀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윷놀인 쥐불놀이로 불립니다.
아니 네. 이거는 거의 같은 말이고 그렇다면 이 나라 사람들도 놀이라는 말을 우리말의 놀이라는 말로 쓴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와 이거 진짜 놀랍다. 자, 말만 비슷할까요? 놀이 방식 또한 유사하다고 합니다. 뭔가 많은 것을 주고받았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찾아보면 유사성이 많다는 거. 이거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타미로 쓰는 인도분하고 어느 정도는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나 군대 아파.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11위 공개합니다. 모모모 가슴에 새겨진 한국 시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별에는 밤, 서시, 참회록 등 수많은 명시를 남기고 한글 시를 통해 민족 정신을 지켰던 항일 민족 시인 윤동주. 그런데 한국인의 가슴을 울린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아주 의외인 곳에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일본 교토에 위치한 도시비 대학입니다. 저는 저기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보면 윤동주 시비에 이미 많은 무궁화가 뭐 태극기도 다 꽂혀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고 지금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곳은 윤동주 시인이 1942년부터 유학 생활을 했던 대학입니다. 1995년 도시비 대학 내 코리아 동창회에서 글을 기리기 위해 시비를 건립. 이 시비엔 그가 직접 쓴 서시 원고 속 한글 필체가 그대로 새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요. 한국인뿐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이 윤동주 시인의 시비를 찾아 그의 시를 읽으며 추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가 워낙 훌륭하잖아. 윤동주를 기리는 모임의 일본인들은요. 코리안 동창회와 함께 매년 윤동주 시인이 생을 마감한 2월 16일 전후로 교토 도시비 대학에서 추모회를 개최하고요. 일본인들은 헌화와 시 낭송 등을 통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추모하고 있는데요. 윤동주詩人の詩はなんか心が洗れるような感じがします。 일본인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시절에도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를 남긴 윤동주 시인의 삶과 시에 감명받아서요.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과 함께 그 시에 매료되어 추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윤동주 시인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요. 시가 진짜 너무 훌륭해.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10위를 공개합니다. 소련 땅을 누빈 비운의 축구 영웅. 러시아의 홈구장 카잔 아레나. 2018년 러시아 세계 축구 대회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랭킹 1위 독일을 꺾고 승리. 일명 카잔의 기적을 이룬 곳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해 이곳에서 활약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아 멋있다. 아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 리그 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황인범 선수 이전에 이미 축구공 하나로 소련 땅을 누빈 한국인 축구 영웅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랬나요? 자, 소련을 쓸어버린 축구 영웅. 하지만 한국에서는 큰 조명을 받지 못했던 그의 이름은 바로 미하일 이바노비치 안입니다. 자, 그는 1952년 2월 19일 우즈벡 타슈켄타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인 3세 고려인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운동 실력이 뛰어났던 그는요. 축구로 고려인의 위상을 드높이겠어. 큰 꿈을 품고 축구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미하일 안은 탁월한 패스와 드리블 능력으로 1968년 17살의 나이로 소련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 그래서 미하일 안은 핍박받던 고려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랬겠네. 엄청 자랑스러웠겠네. 자, 그 기대에 힘입어 소련 리그 명문팀에 입단한 미하일 안은 2부 리그로 떨어진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1974년에는 29개 경기에 출전해 11골, 이듬해에는 27개 경기에 출전해 8골을 터뜨리며 3시즌 연속 팀 내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소련 연방 축구선수 33인에도 선정, 고려인뿐 아니라 많은 소련인들이 응원하는 일야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미하일 안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부상이 있었나? 부상 아닌가요? 시기 질투로 어떻게 뒤에서 백태클 같은 거 해갖고 막 다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1979년 8월 11일 미하일 안은 원정 경기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탄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다른 비행기와 충돌. 그렇게 미하일 안은 2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요. 미하일 안은 그 당시 컨디션 문제로 경기 출전이 불가. 하지만 팀 주장으로서 함께 비행기를 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주장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인정받았다는 거야. 이제 팀 리더였다는 거잖아요. 저 사고가 없었으면 아마 차분만큼이나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겠네요. 그랬을 수 있죠. 그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은 고려인의 축구 영웅 미하일 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9위를 공개합니다. 100여 년 전 남겨진 목소리. 지금 들려드리는 음성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자료입니다. 우선 함께 들어보시죠. 기자는 이제 말소리에 쓰일 필요가 없으므로 점점 없어져 갑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게 100여 년 전에 녹음된 거라고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이 녹음본은 1928년 5월 애초에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녹음한 것입니다. 2011년에 뒤늦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됐고요. 보관 중인 자료입니다. 닷소리 적자가 줄었고 홀소리는 그대로 있으되 한자는 아주 그르게 읽어서 아래아자라 합니다. 한글에 대한 체계를 읊는 녹음 내용. 뭔지 모를 간절함이 묻어있는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어학회를 이끈 인물 이금로 선생입니다. 야, 1928년도면은 거의 100년이잖아요. 그 전에 녹음한 자료인데 이게 프랑스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우 마음이 또 찡해지네요. 아, 근데 100여 년 전에 이제 프랑스로 가서 한글에 대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 독일에서 유학했던 이금로 선생은요. 언어가 망하면 민족도 같이 멸망하는구나. 독일의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 폴란드가 자국어를 말살당한 것을 본 뒤 이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일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자 곧 우리말이 사라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1928년 자료 보존 기관이 있던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 방문, 급히 조선말 기록을 남긴 겁니다. 녹음본을 들어보면 이금로 선생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고 실제 쓰이는 단어들을 기록했는데요. 헤레본의 오디오 버전이에요. 오디오 버전이죠. 야, 그만큼 되게 절박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네요. 이걸 어찌됐건 기록으로 남겨둬야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100여 년 전 우리가 사용하던 조선의 말과 글이 이금로 선생 덕분에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먼 땅에 남겨놓은 조선의 소리를 훗날 누군가 찾아주길 바랐을 이금로 선생의 바람.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경음국을 열고 여러 학자로 더불어 연구하신 끝에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8위 공개합니다. 소련의 우상이 된 모모모 스타. 1980년대 소련 공산주의 정권의 집권하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던 시절 억눌렸던 소련 청년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피며 시대의 영웅이라 불렸던 전설적인 록스타가 있습니다. 와. 검은 머리에 우수에 찬 눈빛으로 소련 청년들을 사로잡은 전설적인 록스타는요. 바로 고려인 3세 빅토르 초이입니다. 그는 1981년 소련 록의 성지 레닌그라드 클럽에서 밴드 키노를 결성해 활동을 시작했고요. 1982년 첫 앨범 45를 시작으로 변화를 원해, 혈액형 등을 발표. 당시 수많은 키노 마니아를 형성하며 소련의 비틀즈라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빅토르 초이는 비록 우리에겐 낯설지만요. 지금은 중년이 된 러시아인들에겐 과거 젊은 시절 열정과 자유를 대변했던 시대의 영웅으로 아직도 가슴속에 뜨겁게 남아있는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뭐 들국화 추억하고 막 그러듯이 신화위 추억하고 그러듯이 소련의 이제 중장년층에게는 그런 거죠. 저항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락스타였던 거죠. 그게 빅토르 초이였군요. 아 근데 폐쇄적이고 굉장히 인종 차별이 또 있는 사회였잖아요. 어떻게 그 시절 저렇게 고려인이 락스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당시 소련 정부는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청년들을 반항적이게 만든다라는 이유로 록 음악을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빅토르 초이의 키노는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조리함을 비판한 일렉트릭 치카. 변화와 저항 메시지를 담은 변화를 원해. 전쟁터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병사의 애절한 심경을 담은 혈액형 등 당시 자유를 억압하고 아프간과 전쟁을 벌이는 소련 정권의 부조리함을 짓한 그는 평화, 자유, 저항을 전하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등극했습니다. 어머머. 그 음악 자체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줬구나. 아 이게 약간 은유적으로 돌려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했네요. 그런 분이 또 한국 또 동포였다는 게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게 더더욱 또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당시 소련 정부는 빅토르 초이의 음악을 반체제 작품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금지하기도 했지만요. 1990년 소련에서 6만 2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 대규모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빅토르 초이를 향한 당시 소련 청년들의 열광과 지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고려인으로 소련의 시대 아이콘으로 등극했던 그가 1990년 라트비아에서 교통사고로 2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언론들은 지금도 그를 러시아 청년들에게 어떤 정치인들보다 대단했으며 록의 마지막 영웅이었다라며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빅토르 초이를 극찬하며 기리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담은 메시지로 소련 청년들을 일깨웠던 고려인 스타, 그의 노래는 여전히 러시아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7위를 공개합니다. 남극에서 이것 채소를 맛보다. 자, 두 기자님, 혹시 그 연평균 기온이 영하 20도보다 더 낮은 춥디 추운 남극에서 농사를 짓는다. 상상해봤습니까? 그런 상상은 왜 하는 거예요? 땅이 파지지도 않겠는데? 아니, 어떻게 키워요? 냉해라고 하잖아요. 조금만 추워도 식물은 빨리 죽습니다. 남극에서 고추 따먹고 토마토 길러 먹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된 곳이 있습니다. 야, 푸릇푸릇하네. 야, 이걸 실내에서 키우는구나. 자, 이곳은요, 남극 킹조지 섬의 바턴 반도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남극 과학기지, 바로 세종과학기지에 들어선 스마트팜입니다. 약 10년 전인 2010년 세종과학기지에 상추 등 잎채소류를 키울 수 있는 일명 식물농장이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그러나 규모가 작기도 하고 또 뭐 호박, 오이, 고추, 토마토 같은 과채류는 잎채소류와 광량, 또 온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재배하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남극의 세종과학기지 연구들은 2, 3개월에 한 번씩 인근 칠레에서 채소와 과일을 공급받아 왔고요. 따라서 신선한 채소는 늘 부족한 상황이었죠. 뭐 아무래도 당연히 농사가 힘든 극한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채소가 귀했을 것 같은데요. 싱싱하게 먹는 게 이게 생명인데 거기 계신 과학자분들이 너무나 그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요, 지난해 국내 최대 스마트팜 업체에서 일명 극지형 컨테이너 실내 농장을 제작, LED 기술을 이용해서 잎채소류, 과채류 각각 최적의 광량을 찾아냈습니다. 또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과 흙 대신에 친환경 무기질, 배지를 적용해서 특히 한 공간에서 잎채소류와 과채류를 동시에 재배하는 설비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또 기존의 식물농장보다 약 2배 커진 규모로 제작돼 지난해 10월 남극으로 보내졌고요. 지난 1월 18일 무사히 도착해서 3월 중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덕분에 앞으로 세종과학기지 연구원들은요, 기존의 실내 농장에서 재배가 어려웠던 고추, 토마토, 오이, 애호박 등 열매 채소까지 다양하고 신선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다른 데도 아니라 무려 남극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바로 상추 떡 따가지고 쌈싸고 고추 떡 따가지고 한국의 매운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남극이라는 곳도 사실 환경은 척박하게 마찬가지인데 이런 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남극의 대한민국 기술로 채소들이 자란다고 하니까 야, 요거 자부심 뿜뿜이네요.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6위를 공개합니다.
한국인도 모르는 이것의 사연? 이 음식의 이름은 바로 한국 당근이라는 뜻을 가진 마르코브 바카레이스키입니다. 사진 속의 이 음식은요, 러시아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한국 당근 혹은 한국식 당근 샐러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지 식료품점과 마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일부 중앙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국민 반찬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 음식이 사실 한국에는 정작 없는 김치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중앙아시아에서 어떤 식으로 저게 이제 개발돼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해요. 궁금하죠? 고려인들 대부분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로 쫓겨나게 됩니다. 당시 고려인들이 살던 지역은 반사막지대로 배추와 무가 자라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당근을 이용, 고춧가루 대신에 고수와 칠리가루 등으로 김치를 만들어 먹었던 것이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하나로 어떻게든 김치를 만들어 드시겠다는 일념 하나에 만든 메뉴 아니겠습니까? 야,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매콤 새콤달콤한 단무지와 맛이 비슷해서 느끼한 음식과도 찰떡궁합을 자랑. 그래서 고려인들이 만든 당근김치는 한국인들은 정작 잘 모르지만 러시아와 일부 중앙아시아에서는 친숙한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거기 사람들이 고기 메뉴 종류가 많은데 그걸 먹을 때 같이 먹는군요. 최고죠. 고향의 맛을 그리워한 조상들이 만든 가슴 아픈 맛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인들의 고향의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 또 하나의 우리가 잊고 있었던 K푸드였습니다.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5위 공개합니다. 대만에서 발견된 사진의 정체는 2020년 9월 21일 국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된 사진 한 장. 사진은 1920년대 대만 타이중의 번화가인 지광거리의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이 공개되자 대한민국 근대사 사료로 높은 가치가 있는 사진입니다. 자, 요거를 좀 이렇게 아, 두 분 이걸 모른다고요? 알죠.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그냥 방송에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방송인데 어떻게 방송에 생각을 하네요. 이거 우리 대기실에서는 얘기했지. 그냥 모른다고 해. 아니, 방송 분량을 만들어야 돼요. 사진에 찍힌 사람들 중에 이 남성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의사와 함께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4대 의사로 손꼽히시는 조명아 의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독립운동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우연히 찍힌 거예요, 거기서? 근데 조명아 의사는 사실 독립운동가 분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름이 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자, 1928년 5월 14일 오전 9시 50분경 대만 지광거리의 찻집 부기원에서 일하던 23살의 조선인 청년 조명아는요. 당시 대만에 주둔하던 일본군을 살피러 온 현역 육군 대장 쿠니노미야 구니요시가 타이중 주 도서관 앞 사거리를 지나던 그때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향해 독을 묻힌 단도를 던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 육군 대장 쿠니노미야가 누구였냐면 바로 당시 일본 일왕 히로히토의 장인, 일본이 신성시하던 황족의 일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쿠니노미야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이듬해 1월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조국 대안을 위해 복수한 겁니다. 대한민국 만세! 군중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조명아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 그해 10월 10일 타이베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 왜 이렇게 안 알려져 있는 거죠? 그의 장손에 따르면 조명아 의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사 후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편지를 읽는 즉시 태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남아있는 그의 사진은 넉 장이 되었고요. 특히 체포 후 찍힌 사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담겼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조명아 의사가 일한 부기원이 타이중시 지광거리 10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사진을 통해 부기원의 위치가 66호였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독립운동 역사 사료로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우연이라도 찍어주신 분은 참 정말 감사하네요.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4위를 공개합니다. 한국인이 라스팔마스로 간 이유는 라스팔마스는 연중 따뜻한 날씨에 에메랄드빛 바다에
뽀얗고 넓은 백사장으로 유럽인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입니다. 우와. 그래서 유럽의 하와이라고도 합니다. 야, 저긴 진짜 생소하다. 저렇게 보니까 진짜 예쁜 데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와는 무려 11,915km나 떨어진 라스팔마스인데요. 알고 보면 한국과 굉장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인구 37만 명이 사는 이 작은 섬에 우리나라 영사관인 주 라스팔마스 대한민국 분관이 있습니다. 진짜? 교민들이 계시나? 진짜? 놀랍죠? 저기 왜 공간이? 놀랍죠? 왜?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은 약 700명.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는 15,000명이 살았을 정도로 한인들로 굉장히 붐볐던 곳입니다. 정말 먼 곳인데 어떻게 또 이곳에 사시게 되셨는지.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라스팔마스를 찾은 것은 1966년 11월 한국인 선원 40명을 태운 강화호가 라스팔마스에 입항한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한국은 외화를 벌기 위해 아프리카 인근 대서양 원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렇게 1970년대, 80년대 라스팔마스를 전진기지로 대서양에서 고기잡이하던 한국인 선원 수는 무려 10,000명에 달했는데 외화 보려고? 네. 와. 우리나라 원양어 선단은 현재 라스팔마스의 26척, 테넬리프 고려원양 기지의 21척, 모두 47척의 조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예 몰라요. 외화를 벌 목적으로. 네,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당시 어업 현장은 목숨을 건 조업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선끼리 부딪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요. 우리나라 선원들은 발도 펴지 못할 정도로 작은 공간에서 새우잠을 자고 또 소낙비에 몸을 씻어가며 밤낮 없이 일했는데요. 아프리카 연안의 수천 킬로미터 어장에서 언제 어디 가면 무슨 고기가 잡히는지 손금 보듯 훤할 정도의 베테랑이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근성 하나는 정말 인정을 할 만합니다. 손실하면 정말 뒤지지 않죠. 조업을 시작한 첫 해인 1966년 252만 달러 상당의 물고기를 수출. 심지어 1987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1억 1,0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1987년까지 약 1조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어머.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아니 근데 7, 8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굉장히 큰 힘이 이 정도 액수면 그렇지. 큰 힘이 됐겠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파독 광부님들, 뭐 간호사님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라스팔마스 선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못 들어봤던 몰라요. 거죠. 진짜. 오늘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기사만이 남아있죠. 세계 속 코리아의 흔적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볼까요? 자, 정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해. 아니, 좀 다급하게 느껴지는데. 많이 다급해 보이는데? 네. 폼은 달라져. 왜냐면 오늘 한 기자님이 별 얻으면 차이가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 올해 들어 자력으로 얻은 별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저거 옛날에 되게 인기 많았는데. 일단 따숩잖아. 사실 예전에는 많았는데 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저런 걸 안 쓰거든요. 안 쓰죠. 근데 저분은 왜 덮고 있는 거죠? 외국인도 저걸 저기 좋아하네요. 보니까 외국인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1위 기사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그래요. 이불이요? 자, 보기만 해도 뜨끈뜨끈한 시골 할머니 댁이 생각나는 일명 할머니 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조차 보기 힘든 이 담요가 대체 어떻게 외국 침실까지 진출하게 됐느냐? 바로 주한 미군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해외에 알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군들이 미군 기지 근처 시장에서 부드러운데 보온성까지 퍼펙트한 이 할머니 담요를 구입한 뒤 직접 사용하거나 선물하면서 SNS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머니 담요의 아메리카 침실 침투력이 어느 정도냐?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미국 A 쇼핑몰에서 Korea Grandma Blanket, Korea Mink Velvet Blanket으로 현재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할머니 담요로? 그럼요. 아예 이름이 할머니 담요네. 할머니 담요네. 그랜마예요. 호랑이나 꽃, 사실 이런 강렬한 무늬와 시선을 사로잡는 원색의 컬러. 우리에게는 촌스러운 이불로 생각되지만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힙하죠.
수행 넘칩니다. 그 자체입니다. 해외에서는 말이죠. 파격적인 디자인과 화려한 컬러감, 여기에 탁월한 보온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아 버렸고요. 게다가 이 담요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 이불만 덮으면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자게 됨. 자, 그래서 현재 이 할머니 담요는 A쇼핑몰에서 약 $60, 약 6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할머니 집에 가도 없어요. 할머니도 할머니 이불을 살려면 이제 해외 직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상황이다. 19세기 초 대서양에 위치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위배된 나폴레옹. 어느 날 그는 조선을 탐사했던 영국의 장교 제임스 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홀이 가지고 있던 조선의 삽화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큰 모자를 쓴 길고 흰 수염의 노인이구만. 야, 저런 모자 스타일 없잖아요. 없죠? 네, 굉장히 특이함을 느꼈나 보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시대 전통 갓에 대한 외국인들의 애정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펴낸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요. 갓은 서양에서 유행하는 실크 해트와 같은 등급을 매길 만한 훌륭한 발명품이라며 찬사를 보냈고요. 또 1885년 조선을 찾은 선교사 조지 길모어는 모자에 첨단을 건 나라라며 조선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가볍잖아요. 그러면서 해를 잘 가리니까. 그리고 통풍도 잘 돼요. 통풍도 잘 되고. 너무 좋지. 한국 갓에 대한 관심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 B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킹덤. 배두나 주지훈 등 한류 스타들의 출연과 K-좀비를 소재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이 갓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사극에서 너무 친숙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느껴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되게 독특하게 보여졌었나 봐요. 저걸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댓글에요. 킹덤은 좀비와 모자에 대한 드라마. 진짜요? 모든 사람들이 끝내주게 멋진 모자를 쓰고 있다라고 열광했습니다. 편하다고 생각했구나. 저 의상이. 당연하죠. 특히 영화 19금 테드의 제작자 존 제이콥스는요. 킹덤에 나오는 수많은 모자에 대해 좀 설명해줄 학자가 없을까요? 라며 다 다르니까.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직종별로 다 알려주잖아요. 우리는 딱 보면 아는데. 우리는 보면 알죠. 외국인들은 모르는 거고. 모자만 봐도 사실 신분 대충 알 수 있고. 그럼. 자, 그리고 일명 킹덤 햇으로 불리고 있는 이 간 역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A 쇼핑몰, 또 E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데요. 무려 49.99달러, 약 55,000원이라는 다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헬로윈 파티 때 쓰려고 구매함이라며 실제 갓 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오마이 갓을 때 많이 샀겠구나. 그렇죠. 네, K-좀비. K-좀비니까. 그리고 발음도 갓이에요. 너무 좋아. 네, 갓이야 갓. 이번 특종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We have a lot of damage. This is just like a payback. You already did a great job. 영상 속에서 액자를 전달하고 있는 한국인은 라미라는 사진작가고요. 그에게 액자를 전달받은 분은 약 70여 년 전 한국을 위해 싸워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분들입니다. One of the Korean people paid this frame for you. How much you will pay 6 years ago. Free. It's free? Yeah. Thank you very much. 정말 고마운 분들이고 저분들을 우리가 저렇게나마 저분의 노력으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미 작가는 우연히 만난 미군 해병대 참전 용사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보고요. 그분들을 찾아가고 싶었고 근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국내에 오시는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한번 찾아가 보자 한번. 그래서 한번 여러 군데 연락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죠. 2017년부터 미국, 영국 등지에 사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 그렇게 3년 동안 촬영한 참전 용사만 무려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사실 지금의 모습은 백발과 주름이 성성한 그런 모습이시지만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위험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싸웠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영웅이거든요. 그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분들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전 세계에 사실 미군들뿐만 아니라 참전용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잊혀진 영웅.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전 세계 22개 나라의 195만 7,733명의 참전 용사들. 그래서 살아계신 참전 용사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방호 물품이 매우 부족했던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70여 년 전 참전 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서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와. 본인들을 잊지 않았다는 어떤 사실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고요. 저렇게 우리나라를 당신의 조국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우선돼야 될 건 기억하는 거. 그리고 늘 꾸준히 감사함을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의 데스크 김현수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김현수입니다. 자, 오늘 저희의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과거 힘들었던 격변기 속에서도 애국했던 선열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문화 전쟁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전들이 속속 등장한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위 기사는 무엇일지 발표해 주십시오. 네, 1위는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사진작가의 3년간의 기록과 우리나라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랑스러운 애국자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1위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김현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